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는 일이 릴레이트 강 중에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할 거예요. 전체를 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개정된 내용만. 그래서 개정된 내용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들어와서 라이브로 들으신 분들도 좀 많이 있고 이러는데요. 실제 실강에서는 첫 시간은 개정세법 이렇게 전후 비교를 할 거예요. 이제 라이브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야 오늘 또 손 못 듣냐 또 깜짝 놀랐을 건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돼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6시 못해서 끝나야 돼요. 6시까지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안 돼요. 생방송 방송사고라고 벌써 나왔네요. 자, 이 정도는 방송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제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비교해가지고 알려드릴 건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은 개정 전후로 나오는 게 개정 후로 나오는가요? 개정 후. 자, 개정 후를 여기를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 전치 지문이 나와요. 시험은 개정 전에 지문이 나오면서 그러면 개정 전 지문이 나오면 그건 틀렸어요.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개정 내용 중에 1번은 요게 조세 총론 내용이에요. 총론에서 바뀐 건 딱 하나. 요거 하나. 제척 기간. 총론에서 제척 기간 요거 하나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징여라고만 했어요. 상속이나 징여를 받아가지고 상속이나 징여를 받아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그때는 10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왔어요. 부담부 징여를 포함하여 그랬네요. 근데 부담부 징여를 포함한다. 그럼 부담부 징여를 포함한다 그러면 부담부 징여가 포함이 됐어요 그랬어요. 포함이 됐어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부담부 징여도 몇 년 동안 조사해서 그런가요? 10년. 자, 10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물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부담부 징여 그러면 유상 부분과 무상으로 나눴어요. 부담부 징여도 채무 인수는 유상으로 보고 채무 인수 이외는 징여로 보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제는 채무 인수든 채무 인수가 아니든 부담부 징여는 모두 몇 년의 제척 기간으로 가고 10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부담부 징여까지 10년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번 달 모의고사 또 낼란가? 왜? 이번 달은 임기훈 선생님이 내니까 임기훈 선생님의 저희가 이제 그 모의고사를 낼 때 약속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개정세법하고 관련된 거 무조건 임기훈 선생님이 다 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령을 알면 문제 풀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임기훈 선생님은 개정된 내용을 철저히 비교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출제해주고 저는 그 개정법이 아니라 세목 간의 비교 내용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약간 달라요. 문제 출제하는 스타일들이. 그래서 부담부 징여는 10년이라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 이제 이거 하나는 이제 잡아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하고 관련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이제 신설된 게 좀 많아요. 이거 신설이죠. 없었어요. 근데 신설이 되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신설 내용이 나오면 신설 내용은 바로 그 해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신설돼 가지고 당해년 때 시험 문제 낸 적은 거의 없어요.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신설이 됐지만 이 신설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신설됐는가를 이제 한번 잠깐 볼게요.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 우리 앞에서 우리 배울 때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뒤에가 플러스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누구에게 세금을 물려라 그랬던가? 변경 시점의 소유자. 소유자인데 그 소유자를 세분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소유자를 세분화시켰어요. 사실상 변경이 됐을 때 그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하고요. 환지는 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자, 환지. 그럼 환지란 이야기는 실제로 내 땅을 상대방 환지 들어가고 나중에 환지로 다시 받은 거예요. 내가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거니까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요? 원래 주인이었는가요? 원래 주인. 원래 주임이니까 지금 이 전체가 환지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 그랬으니까 그 소유자 이름을 누구라고 쓰고 있는가요? 조합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환지로 받은 건 환지라는 건 그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땅 주인이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환지로 받은 그 사람 조합원이 납세 의무를 지고 자, 두 번째 채비지나 보류지는 그러면 환지를 하면서 채비지나 보류지는 그 땅 주인이 그런가요? 주인이 사업한 사람에게 줘버렸는가? 사업한 사람이 줘버렸죠. 그러면 사업한 사람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보류지나 채비지는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 걸로 보면 되고 사업 시행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소유자라고만 썼는데 이제는 소유자 개념에서 실제 주인하고 주인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로 받았을 때 환지로 받은 당사자는 그 땅 주인이 받았으니까 그 주인인 조합원이 납세 의무를 지고 보류지나 채비지로 받았을 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갔으니까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이거 하나 이제 잡아냈어요. 그 다음에 또 개정된 게 또 있네요. 이것도 또 토지의 지목 환지할 때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시 이랬어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과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그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 계획 또는 환지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제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받아. 여기서 동그라미 칠 때는 건축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건축물만 동그라미 치세요. 건축물 여기만 동그라미 치세요. 건축물하고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사업시행자가 내 건물을 싹 쓸어버렸어. 깨끗이 쓸어버렸죠. 쓸어버리고 다시 환지로 줄 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나한테 넘겨주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넘겨주니까 이런 취득은 무슨 취득 그러면 된가? 그렇죠.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 소유자가 원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토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땅. 또 정비 사업을 하면서 내 땅으로 내가 건물을 받는 게 아니라 땅으로 받으면 옛날 땅으로 줬다가 내가 땅으로 받으면 그 땅은 이제 땅은 원시가 되는가 그대로 다른 땅으로 받았는가? 다른 땅. 그러면 이게 원시가 아니라 승계. 그래서 이거는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받을 때 건축물로 받았냐, 토지로 받았냐에 따라서 이게 원시로 보냐, 승계로 보냐, 요것만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다고 하면. 그런데 요 신설된 지문들은 출제위원들이 대략 3년 동안은 출제 안 해요. 대략. 그래서 내가 내년까지 시험 볼 생각이면 신경 안 써도 되고 3년 뒤에 볼 생각이면 신경 써야 되고 그래요. 근데 주로 신설된 것은 출제위원들이 먼저 왜 못 하면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거의 대부분 그분들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 문제를 내놓으면 그 문제를 보고 약간 변형해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한 방 맞는 걸 싫어해요. 먼저 출제했다가 잘못해버리면 오류가 나면 먼저 내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내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신설이라고 돼 있는 것은 가볍게 꼭 중요한 단어만 보고 그것만 연결해서 보시고 개정사항이 앞뒤로 연결된 게 이렇게 해요. 이것도 신설이네. 그럼 신설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제 개정 전후에서 여기는 과세 표준이네. 그래도 무상취득.
무상이면 무엇과 무엇 두 개로 일단 나누게 보면 되고. 상속과 징역. 상속과 징역. 아, 이분은 다른 시험도 봐본 분 같네요. 다른 시험도 확실히 신설은 나중에 내음 그랬네요. 뭐, 진짜로. 이분 커피 한 잔 드려야 되겠네요. 이지님. 지금 본사에서 이거 듣고 보고 계시면 이지님에게 커피 쿠폰 한 잔을 반드시 드리세요. 이분은요. 진짜로 그래요. 다른 시험도 개정된 게 나오면 바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개정되고 한 2년이나 3년 정도 뒤에 문제를 출제해요. 진짜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뭔가 지금 쫙 이제 이제 글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로 이상한 말 쓰려고 그래, 이제부터. 자, 무상취득으로 가요. 무상취득은 증여하고 상속 두 개로 나눠. 자, 올해 이제 개정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하게 개정된 게 바로 여기예요. 이제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가격을 잡을 때, 증여로 취득한 건 가격을 시가 인정액으로 잡으셔야 돼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제 상속하고 증여를 두 개로 이제 나눴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1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증여니까 증여로 취득하면 무엇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된가? 시가 인정액이 맞겠죠. 시가 인정액이 맞는데 금액이 1억도 안 되니까 시가 표준액 중에서 누가 정한 순서, 납세자 본인이 알아서 가격을 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글 쓰신 분 중에 이거 암기를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의 그 코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분이 지금 올린 걸 내가 순간적으로 봤어요. 순간적으로 봤는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상자하고 표자만 써서 상표 이렇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진짜 딱 여기 썼는데 백종원님이네요. 백종원님이 상표라고 쓰셨네요. 상표. 근데 그게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예전에 릴레이트 강할 때도 이분에게 뭐 드린 것 같아요. 이름이 기억이 나요, 제가. 상속은 상표. 그러면 상표 그러니까 표준에. 그 다음에 증여는 증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외울 수는 있어요. 외울 수는 있는데, 근데 시험 볼 때는 이걸 찾는 것보다는 그냥 증여는 시가 인정에, 상속은 시가 표준에. 그러면 상속은 정부가 고시한 가격, 증여는 지금 시세. 이거 잘 모르면 시가 인정액을 지금 현재 시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속은 시세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정부 고시가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정부 고시가로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1억도 안 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해라, 시가 표준액을 해라, 알아서 정해라. 알아서 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시취득으로 가보죠. 원시취득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원시취득에 대해서 이게 원시취득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으로 돼 있는 거네요. 이거는 시가 인정액. 자, 앞에서 이제 시가 인정액을 지금 물어봤는데 여기서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전. 자, 앞에 전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 그다음에 후. 자, 전후 동그라미 쳐보세요. 취득일 전, 앞에 전 몇 개월? 6개월. 후 3개월. 여기는 전 6개월, 후 3개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전 3개월, 후 3개월. 양도소득세는 앞으로 뒤로 3개월. 취득세는 앞으로 6개월, 뒤로 3개월. 요 차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가 인정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이 2개 이상이 됐을 때는 2개 이상이 되면 그중에 금액이 큰 걸로 간다, 적은 걸로 간다, 제일 가까운 걸로 간다. 가까운 거.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나오면 그중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건설 자금으로 가보죠. 자, 이제 건설 자금. 요거 어제 물어보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제 물어보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건설 자금은 이제 작년 개정되기 전에 게 어떤 건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개정세법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개정 전에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개정 전에는 개인이 부담한 건설 자금 이자든 법인이 부담한 건설 자금 이자든 모두 포함했더란 이야기예요. 작년까지는 모두 포함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포함을 하는데 이제 여기가 바뀌었어요. 다만요.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누구란 얘기인가? 개인. 자, 개인들이 부담한 건설 자금 이자는 제외합니다. 그럼 이제 올해 바뀐 것은 이 건설 자금 이자가 올해 바뀐 것은 법인인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개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럼 문제를 물어볼 때 건설 자금 이자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나온다면 법인을 이주로 내겠는가요? 개인을 물어보겠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건설 자금 이자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인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유상승계취득에서 이제 여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관련된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또 강고 시간이 또 들어왔네요. 원포인트는 필수다 그랬네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글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읽은 거 아니에요. 원포인트는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랬네요. 원포인트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부 비교돼 있어요. 개정 전, 개정 후,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나오면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게 다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이게 라이브 들으신 분들 중에 또 조금 시그니처 특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원포인트 그 50% 할인권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직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본사에서 운 좋으면 막 할인권도 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메가랜드가 좋아요 이런 말 써야줘요. 그렇게 안 쓰면 안 돼요. 메가랜드는 강사력이 최고다. 진짜 짱이다. 막 이렇게 써야 그냥 진짜 짱이다. 막 이렇게 써야줘요. 그러니까 꼭 그 참고해서 글 한번 써보세요. 그럼 막 줄 거예요. 이제 제가 주는 게 아니니까 본사에서 알아서 하니까 저는 몰라요. 이제 이렇게 질러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죠. 이제 부동산의 유상거래라는 거 뭐냐면 그 물건을 무엇하기 위하여 그런가요? 취득하기 위하여. 여기서요. 여기를 봐야 돼요. 취득하기 위하여. 자,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돈 이렇게 돼요. 자, 지급한 돈. 그러면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취득 가격으로 하는데 여기서 일체의 비용이라는 것은 무슨 비용을 더해라 그랬는가? 직접, 간접 모두 포함. 직접, 간접 모두 포함입니다. 직접 비용이든 간접 비용은 모두 포함하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두를 포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 가격을 정할 때 특수관계인 그랬네요. 자, 세법 문제 풀 때 특수관계인 그러면 우리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이 말인가? 사기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사기치고 있어요. 특수관계인 그러면 이 사람들 사기칠 나가네 이런 거예요. 사기치려고? 그럼 나쁜 짓 하려고 그래? 그럼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라 그런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거 못 해. 그럼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그 금액을 부인해버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뭘로 다시 계산하고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이 부정한 행위의 계산은 올해 시험 문제는 바로 여기는 분명히 출제할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출제할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유형은 양도소득세 부정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부정행위하고 취득세 부정행위는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했을 때 금액으로 얼마 이상 차이가 나면 나쁜 짓으로 보고 3억.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나쁜 짓으로 보고 3억 이상이면 나쁜 짓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가 인정액에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자, 1번과 2번을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면 나쁜 짓인가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나쁜 짓인가요?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나쁜 짓으로 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3억이 넘어도 나쁜 짓, 3억이 안 남았더라도 시가인정액 5% 이상만 차이가 나도 나쁜 짓으로 보고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은 이거 거래를 그 거래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뭘로 다시 계산해라? 시가 인정액으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시 취득을 한번 가보죠. 자, 원시 취득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이제 완전 신설된 규정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사실 가격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건물을 신축할 때 법인이든 개인이든 공사비 내역세를 내밀기만 하면 그대로 사실 가격으로 인정을 해줘요. 대신에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들이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데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그랬네요. 사실상 취득 가격 확인이 불가능하면 옆집 공사비 내역세를 갖다 붙여라겠는가? 그거 안 된다겠는가? 안 돼요. 그랬어요. 봐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써놨죠. 옆집 공사비랑 다르니까요. 이렇게 써놨는데 벌써요. 예? 옆집 공사비하고 다른데 어떻게 옆집 영수증 붙이면 인정해 준대요. 그거 안 돼요. 그래야 돼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확인이 안 된다. 우리 집 확인 안 된다. 옆집 공사비 얼른 갖다가 붙여버리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하면 공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가 표준액. 그러면 신축도 또 그다음에 또 무엇도 우리 집 수립 개수도 또 토지 지목 변경 공사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했을 때 모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로 취득하든 개수를 했던 지목 변경을 했던 사실 확인이 안 되면은 뭘 금액으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시가 표준액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신축이든 개수든 지목 변경이든 사실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과세 표준의 특별 규정에서 이제 대물변제로 나왔네요. 대물변제 또는 교환 이런 게 대물변제나 교환. 자, 이제 대물변제부터 가보죠. 대물변제는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대물변제는 내가 실제로 돈을 줄 게 있는데 돈을 못 주고 물건으로 줬을 때는 그 대물변제한 액수를 과세 표준으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건. 또 교환. 그럼 교환은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주는 게 있고 상대방한테 받는 게 있어. 내 걸 주고 상대방 걸 가져왔을 때 서로 시세를 비교해.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걸로 간다? 낮은 걸로 간다? 자, 둘 중에 높은 거. 자, 여기만 기억하세요. 자, 둘 중에 높은 거. 교환했을 때는 서로 맛 교환했을 때는 둘 중에 높은 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둘 중에 더 높은 것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그다음 이제 과세표현 특례,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내가 무엇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는가? 이유, 채무. 채무. 그럼 담보금액. 담보금액이니까 그 금액 채무에 그 채무액을 과세표준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양도담보도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토지의 지목 변경은 공부를 잘 해놓으세요. 지목 변경은 진짜 잘 하셔야 돼요.
토지에 지목을 변경했을 때도 지목 변경에 실제 들어간 공사비 내역으로 그냥 가면 돼요. 실제 공사비로 가면 돼요. 실제 공사비로 가는데 만약에 법인이 아닌 자 그랬어요.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누구란 이야기인가? 개인이죠. 그럼 개인이 나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금액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줘요. 안 해주냐? 해줘요. 나 얼마 들어갔어? 해줘. 그런데 영수증 가져와.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뭘로 가고? 시가 표준액. 확인 안 되면. 확인할 수 없는 지목 변경을 했을 때 확인되면 사실 가격 확인된 금액으로 가고 확인이 안 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여기서 조심할 때 시가 표준액은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간다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그 시가 표준액은 변경 전후 시가 표준액의 차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러시면 돼요. 이제 개수 앞에서 했던 개수네요. 개수는 딱 세 가지 다시. 무엇 세 가지는 확인 안 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라 그랬는가? 신축, 개수, 지목 변경. 요 세 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축이나 개수나 지목 변경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평택 스누피님은 머리가 나쁜 저도 머리가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분 머리 안 나쁜 것 같아요. 저런 말 할 정도 머리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나쁘다는 사람은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돌았다고 막 미쳤다 그러면 진짜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 안 미쳤어요. 미친 사람은 절대 자기가 미쳤단 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한 사람이 난 머리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 나는 공부도 안 했는데 점수는 잘 나와. 그럼 옆에서 짜증나.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런 스타일. 자, 개수 이제 잡았어요. 개수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할 수 없으면 뭘로 가고? 개수니까.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 표준액. 만약에 신축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 표준액. 지목 변경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 표준액. 그랬어요. 이제 더 좋은 말 하나만 소개시키려고 할게요. 이게 이분은 또 뭐라 했냐면 나 자신을 알아라 그랬네. 그건 뭔 말인지 아시죠? 나 자신 알라는 거.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못하는 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12번은 요거는 이제 세율인데 이번에 바뀐 거. 이번에 바뀌신 거예요. 이번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법인이 합병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A 법인과 B 법인을 합쳐가지고 합쳐서 A와 B를 합쳐서 A라게 볼까요? B라게 볼까요? C라게 볼까요? 합쳐서 C. 자, 그러면 이 법인은 옛날 법인인가 새로운 법인인가? 이게 이런 걸 신설합병이라고 그래요. 자, 신설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합쳤어. 자, 이렇게 합치면서 법인을 합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합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C 법인이 A, B를 하나로 합쳤죠. 이렇게 합치면서 이렇게 C가 가져왔어. 그러면 C가 가져올 때 공짜로 가져오겠는가? 돈 주고 가져오겠는가? 자, 돈 주고. 그럼 무슨 취득?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죠.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에 세율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돈 주고 샀잖아요. 회사가 돈 주고 샀으니까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돈 주고. 자, 돈 주고 인수했으니까 유상승계 취득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농지가 아닌 것을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 세율로 가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게 인터넷 조희주님이 3%라고 바로 말해버리네요. 다른 분은 2.3이라는데 희주조라고 돼 있는 게 그분이 조희주님이에요. 예? 예. 제가 여기 쓴 사람들 이름을 거의 다 알아요. 예? 아무리 글을 빨리 써도 딱 보는 순간 이분 누구구나 다 알아요. 예, 3%예요. 3%, 농지 이외는 4%. 자, 이 세율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인이 합병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무슨 세율을 적용해라? 유상승계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해라 그랬네요. 지금 설문조사가 뭐 이렇게 뜬다고 막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시그니처 특강 50% 할인권을 막 주겠다고 막 하고 있네요. 본사에서. 좀 대단하신데요. 응? 자, 이제 법인이 합병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유상승계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세율을 적용을 하게끔 이번에 법이 신설됐어요. 그다음 이제 사치성 재산은 이제 여기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별장이 사치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에가 없어져 버렸죠. 자, 별장이 없어졌어요, 이제. 별장이. 그럼 별장을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별장은 이제 예전에는 별장이 사치성이었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요게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별장은 사치란 야인가 사치가 아니란 야인가? 사치 아니에요. 자, 일반 재산으로 바뀐 거예요. 자, 예전에는 별장을 취득하면 사치한다고 봤어요. 자, 이제는 별장을 취득해도 사치란 야인가 사치는 아니란 야인가? 사치 아니에요.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으로 봐서 그냥 일반 세율을 4% 세율만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별장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으로 봐야지 이제는 사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없잖아요. 별장이 사라졌으니까. 예를 들어 고급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지방세에서는 무조건 바닥에 몇 배요 그랬는가? 10배요. 바닥에 10배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된 토지로 가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대 기준. 여기는 조금 좀 어렵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렵게 바뀌었는데 요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 부모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나이가 아직 30이 안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다 안 믿죠. 제가 30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선생님 나이가 몇 세 정도 되는지를 올리신 분, 첫 번째 제 나이를 맞추신 분에게 제가 아주 엄청난 쿠폰 하나 드리려 할게요. 자, 보면. 참 대단하시네요. 3살이라는 사람도 났어요. 참. 네? 야, 좀, 25, 22, 19. 참, 그 너무한다, 지금. 네? 자, 이게 왜 안 되겠네, 안 되겠어요. 네? 너무 막 숫자를 막 쓰니까. 네? 자, 여기서 예전에는 65세 부모라고만 했어요. 그럼 부모라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는 누가 부모인가요? 네? 부모. 내 부모. 그러면 내 부모니까 부친과 모치. 또 결혼했으면 장인, 장모까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들어간 거 안 들어간가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 문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모실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을 때는 특혜를 안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라고 쓰지 말자. 그래서 부모 대신에 뭘로 이름을 바꿨는가요? 직계 존속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직계 존속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 부모, 부친과 부모, 두 분만 되는 거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는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되죠. 위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존속으로 명칭을 바꾼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나의 부친과 모친까지만 혜택을 되는 게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직계 존속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의미는 그렇게 막 어려운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보다는 더 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도 그래도 혜택을 드리자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다 부모라고 돼 있는 건 전부 직계 존속으로만 개정을 했어요. 직계 존속으로만 개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산정에서 이 부분이 올해 신설됐어요. 요게 신설이 됐는데
요 신설된 걸 요걸 시험에 내면 사실은 어려워요. 이건 어려워요.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주택수 산정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 얼마가 안 되는 부속 토지는 1억. 금액만 보세요. 1억 이하인. 그럼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의 부수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1억도 안 되는 땅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예요. 그 다음에 혼인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따로따로 있어. 자, 이 사람은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 이분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 분양권 하나 가지신 분하고 주택을 하나 가지신 분이 이분이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했어. 자, 결혼 안 했더라면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 다 주택 몇 개씩 가지고 있었는가? 한 개씩이죠. 근데 결혼해서 이제 집이 몇 개가 돼버렸는가? 두 개가 돼버렸죠. 결혼해서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분양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주택으로 완공이 됐네요. 자,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해.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수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나중에 완공이 돼서 취득세로 과세할 때 나는 1주택으로 봐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야 된가? 2주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해야 된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집이 몇 개 돼버렸는가? 2개. 결혼 안 했더라면 그대로 몇 개? 1개. 결혼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 그럼 이 사람들은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해버리죠. 아니 결혼하는데 세금 더 물린다면 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누가 결혼하냐고 안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분양권 하나와 주택을 가진 사람이 결혼해서 나중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더라도 혼인 전에 소유한 이 주택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니까 2주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해라. 1주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해라. 자, 여기서는 1주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이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있는 걸로 봐서 6억이 안 되면 몇 프로? 6억 이하는 1%. 알고 있는 것대로 하면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6억 이하는 1%. 만약에 9억이 넘는 집이다 그러면 3%. 만약에 6억에서 9억 사이가 되면 취득 가격 곱하기 2 나누기 3억 빼기 3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배우자의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2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그러면 이 중에서 시험에 혹시라도 낼 수 있는 건 바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이런 걸 낼 수 있어요. 이제 16번은 요거는 올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읽어줘야 되겠네요. 특강 자료 항상 먼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네. 먼저 올려주셔서. 먼저. 이게 메가랜드밖에 이런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어떻게 먼저 알려주는 진짜 특강 하나 올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 올려주는 건 메가랜드가 최고란 얘기예요. 그건. 예. 근데 메가랜드 안 올려주면 저라도 올리거든요. 제가 막 일주일 전에 올려줘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올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올려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메가랜드 중에서도 노량진 메가랜드예요. 예, 노량진 메가랜드가 봐요. 이봐요. 전부 다 노량진 메가랜드 최고라. 노량진 최고라잖아요. 그래서 노량진 메가랜드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원장님한테 또 인기 좀 땄어요. 자, 증여취득. 증여로 취득하면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작년까지 60일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취득일이 속하는, 자, 요, 달의 말일. 여기를 잘 보세요. 달의 말일부터. 앞에서 우리 이제 증여 다시. 자, 증여에 대한 과세 표준은 증인. 그러면 증여는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으로 하죠.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이 시가 인정액은 취득 전, 후, 전 몇 개월? 6개월. 후 3개월. 그러면 취득한 후 3개월이 될 때까지는 금액을 찾아봐야죠. 금액을 찾아봐야 되니까 60일 안에 신고를 빨리 해야 되겠는가? 3개월 동안 기다렸다 해야 되겠는가? 기다렸다. 그래서 몇 개월로 바뀌었다. 자, 요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요 과세 표준 때문에 여기도 3개월로 바뀌었는데 그냥 취득일로부터 3개월, 그럼 오늘이 3개월 되는 날, 오늘까지 신고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달의 말일로 바꾼 거예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겠습니다. 요 규정은 올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출제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출제하게 돼 있어요. 이제 시가 인정액을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중에 나올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있어요. 그랬잖아요. 가산세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산세 개념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가산세 나올 수 있는 거 전체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취득세는 아예 내가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몇 프로 물리고 신고 안 하면 20%, 신고 안 하면 20% 물리겠어요. 자, 이현미님은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꼭 맞추고 올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 요거 나오면, 뭐가 나오면, 3개월치가 나오면,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예요. 요거는 꼭 맞추고 온다고 그랬네요. 나온다 하면. 그거 하나만 맞추면 안 돼요. 나머지 15개도 또 맞추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가산세 하면 이제 가산세로 가볼게요. 자, 가산세는 취득세 아예 신고 안 하면 몇 프로? 20%. 과소 신고하면 10%. 사기치다 걸리면 40%. 여기까지가 기본세율. 그런데 물건을 취득세에서 물건을 취득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 걸리면 80%. 중과산세 물려요. 근데 대신에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80%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다음 하나 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 또 낼 수 있는 게 그 지문이에요. 지목을 변경 등기 항목은 변경 등기는 무슨 세에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록면허세에서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취득세에서 중과산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취득세에서 이거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했지만, 자,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지만 시가 인정액을 다시 새로운 걸 찾아서 수정 신고하더라도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다시 수정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추가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가산세는 추가로 물리지 않는다.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산세 이거. 취득세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요 지문 조심하시고. 이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서 가산세는 그랬어요. 자, 등록면허세 가산세는 신고는 안 했지만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봐서 가산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자, 요게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나올 차례, 가산세. 작년에 등록면허세 가산세가 뭘 내놨냐면 원천징수, 특별징수 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작년에 물린다고 나왔어요. 그거 안 물려요. 특별징수자 은혜 중간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잘못 받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일반적인 신고를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면 가산세는 물리지 않는다. 요 지문으로 바꿔서 낼 거예요. 그다음 이제 종합부동산세 가산세는 두 개가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는 아예 신고 안 하면 무신고했을 때는 가산세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대신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예정신고를 불이행했을 때는 가산세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예정신고. 받는다. 예정신고 때도 가산세 나와요. 그런데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에 이행해버리면 예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예요. 나온다.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예정신고 않고 확정신고 때 붙여서 하더라도 예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정신고를 안 해서 예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가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다시 중복돼서 다시 부과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 이미 맞았으니까 확정 때는 이미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가 하나 더 있어요. 건물을 신축한 후에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 가격을 적용했을 때는 무엇의 5%를 가산세로 물린다. 자, 산출세액의 50%를 물린다.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 가액의 5%를 가산세로 물린다.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 감정가나 환산 취득가를 적용했으니까 거기 적용받았던 거기에 5%를 가산세로 물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건 작년 기출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가산세 문제가 작년에 양도소득세에서 가산세 지문 2줄. 그중에 하나는 정답. 그 다음에 또 취득세에서 가산세 지문이 작년에 총 3줄에서 4줄. 4줄 나왔는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럼 올해도 가산세하고 관련된 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3군데 중에서 2군데는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도 마지막에 꼭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신 게 좋을 거예요. 이제 부족세액의 추징으로 가보죠. 자, 이거는 취득세부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모두 똑같이 개정됐어요. 모두 전부 똑같이 개정됐어요. 일시적 2주택이란 이야기는 먼저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새로 집을 이사하려고 다른 집을 또 샀어. 새 집을 샀을 때는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면 되고 3년. 3년 안에만 팔면 됩니다. 3년 안에만 팔면 돼요. 취득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양도소득세 모두 똑같아. 모두 똑같아요. 모두 동일하게 새 집 사고 나서 옛날 집을 몇 년 안에만 팔아라. 3년 안에만 팔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또 났네요. 일시적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그러면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랬는가요? 3년 안에 팔아라.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는 예전하고 달라진 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래야 된가요? 이제 바꿔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3년. 옛날에 2년짜리가 이제 3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몇 년으로 나오겠는가? 2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개정세법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서는 어떤 지문이 바뀌었는가 좀 볼게요. 등록면허세에서는 여기가 바뀌었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하며. 이제 먼저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세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로 과세해야 되는데 취득세로 과세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네. 취득세 부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세로 돌리면 되니까 등록면허세로 돌리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로 돌리면 돼요. 등록면허세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로 돌렸더라도 이렇게 등록면허세를 물리더라도
원래 기준이 취득이 기준이다, 등록이 기준이다. 취득이 기준이기 때문에 시점을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잡아라.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잡아라.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잡아라.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여기서는 이 부분을 조심하세요.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할 때는 등록 당시 가격이 아니라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요게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이 부분이 이제 6월 말에 개정이 됐어요. 6월 말에. 이게 6월 말에 개정이 됐는데 원칙은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100분의 40에서 80의 사이에서 가되 60%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60%.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뀐 게 어떤 게 바뀌었냐면 1세대 1주택자가 요게 신설됐어요. 요 부분이.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야 된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0에서 70. 30부터 70까지입니다. 1세대 1주택은 30%에서 70%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금액에 따라서 3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이면 43%. 3억은 초과하고 6억 이하가 되는 1세대 1주택이면 44%. 6억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45%. 그럼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60%를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 금액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 금액에 따라서 달리. 얼마 복잡하지도 않는데 이분은 아유 복잡 싫어 그랬네. 이게 뭐 복잡하다. 이거 안 복잡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엄청 양호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에서 70까지가 있는데 30%에서 70까지가 있는데 금액이 3억이 안 넘으면 3자니까 3하고 3 뒤에 43 그러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여기서부터 일씩 올라가면 돼요. 6억이 초과되면 45% 이렇게. 저거 꼭 나와라 막 주문해 오고 있네요. 지금. 와 저거 꼭 나와라. 네. 꼭 나와라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 그냥 뭐냐 우리는 안 해오고 있어. 내가 다 외워놓고도 안 해오고 있어.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 출제에 낼란가 모르죠. 예, 별장이 삭제됐네.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자, 요 부분은 시험에 나오니까 요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재산세에서 별장이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 별장은 4%가 아니라 삭제됐으니까 이제 별장은 그냥 뭘로 보면 된가요? 일반 주택으로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 주택으로 보는데 별장의 세율을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자, 시험 볼 때는 별장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별장을 안 물어보니까 요것 대신에 이제 물어보는 건 고급 주택을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고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고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무슨 주택과 똑같이 보고? 일반 주택. 일반 주택과 똑같이 보고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봐가지고 0.1에서 0.4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에서 이제 거짓말할 때 어떻게 낸가 이제 봐보죠. 거짓말을 또 어떻게 하는가? 자, 고급주택은 몇 프로 세율이에요? 이렇게 내겠는가? 4%짜리 1000분의 40이에요.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1000분의 40이에요. 막 이렇게 내니까 여기만 안 속으면 돼.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사치하는 주택으로 봐라. 일반 주택으로 봐라. 일반 주택으로 봐라. 일반 주택으로 봐라. 그랬어요. 고급주택 나오면 절대로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머리 좋으신 분 오늘의 밴드 문제라고 금방 또 기억하셔 버렸네. 오늘 밴드에 이걸 냈던 문제인데. 이제 23번 신탁. 자, 신탁 재산의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다. 자, 여기는 이거는 올해 신설됐는데 요거 물어보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어디다가 어떻게 왜 이게 신설됐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신탁의 설정일이라는 게 날짜, 언제를 신탁 설정일로 잡겠는가, 요것만 그냥 참고로 일자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요런 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재산이 신탁 재산에 속하는 것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그랬는가? 그렇죠. 그래서 신탁 재산에 속하는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거 참고만 하세요. 요거는 요 지문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납부유예. 자, 납부유예도 요 부분이 신설됐어요. 재산세의 납부유예는 올해 신설이 됐는데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했을 때 납부 기한 만료 며칠 전까지만 유예 신청하면 되고 3일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날짜 3일 전까지만 요것만 생각을 하세요. 3일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요. 납부유예는 나머지 뭐 뒤에 있는 것은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서 여기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회사 소유의 사택은 예전에는 3억이었어요. 3억 이하의 주택인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얼마 이하로 바뀌었다. 6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만 살짝 바뀐 거예요. 금액만 바뀐 거예요. 금액만. 그래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회사 소유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이 안 되는 주택들은 종부세 계산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부세에서 또 뭐요? 과세 표준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지문이 너무 길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문제 낼 때는 잘라서 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잘라서 내냐면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전체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얼마를 빼주고 12억을 빼주고 12억을 빼주고 법인인 경우는 얼마를 빼주고 0원을 빼주고 0을 빼주고 법인도 1세대 1주택도 아니었을 때는 얼마만 빼면 되고 9억 원을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뀐 게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로 하기로 이제 국무위의 의결을 거쳤어요. 자, 작년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거 개정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그래서 개정 내용에다 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몇 프로란 얘기인가? 6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주택의 세율. 요 세율이 개정이 엄청 많이 됐어요. 요 세율 쪽에서 개정이 엄청 많이 됐어요. 이제 주택은 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작년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세율은 절대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암기하지 마세요. 세율은 새로운 걸로만 하세요. 개인들이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0.5에서 2.7%의 세율로. 개인이 3주택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0.5에서 5%의 세율로. 일반 법인이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일반 법인이면 개인의 세율 중에 제일 높은 거. 그러면 2.7. 3주택 이상이면 5%. 공익법인이면 그랬어요. 공익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관계없이 0.5에서 2.7.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주택 수에 따라서 2주택 이하이면 0.5에서 2.7,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하고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가요? 개인이 소유한 주택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개인 소유 주택하고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세부담의 상한으로 한번 가보죠. 세부담의 상한은 이제 예전 작년까지는 주택에 따라서 100분의 150도 있고 100분의 300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0분의 300이라는 거 아예 없어졌어요. 종부세에서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은 무조건 100분의 150. 주택수에 관계없이 100분의 150.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는 없는데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안 써놓은 거예요. 법인 소유 주택.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세부담의 상한이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면 법인 소유 주택은 상한제 없음.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상한제 없어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개인 소유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개인들은 100분의 150. 개인들은 100분의 150. 이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상속을 받았을 때, 우리 상속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빼줄 수 있던가요? 5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빼준다 그랬던가, 신청하면 빼준다 그랬는가? 신청하면. 몇 월 달에? 9월 달에 신청하면 빼드리고. 만약에 5년이 넘었더라도 지분이 몇 프로 이하이며? 40% 이하이며. 또 상속받은 게 40%가 넘었더라도 도시에 있는 상속받은 집이 금액이 얼마가 안 되고 6억, 지방은 3억. 6억 이하 또는 3억 이하의 수도권에 있는 건 3억 이하, 수도권에 있는 건 6억 이하, 수도권 밖에 있는 건 3억 이하의 주택도 몇 월 달에 신청하면 9월 달에 신청하시면 주택수에서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세대 1조 또 나왔네요. 취득사고 똑같은 거. 일반 주택 하나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집을 또 샀어. 새로운 집을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만 팔아버리며 3년 안에만 판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주택이 2개로 봐라, 하나로 봐줘라. 하나로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납부유예 또 나왔네요. 납부유예는 재산세하고 똑같죠. 납부유예라는 건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재산 똑같으니까 납부기한 만료 며칠 전? 3일 전까지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건의사항이 올라왔어요. 저요, 화장실 좀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막 여기다 글을 막 썼어요.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도요 다 그랬어요. 그러면 쉬었다 가야 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전체가 끝나면 이제 OX 지문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건 진짜 10분 동안 시간을 드릴 거예요. 10분 시간을 드리고 10분 동안 문제 풀고 해설 들어갈 거예요. 네, 지금 라이브 들으신 분들은 그 OX 지문을 먼저 출력해 놓으세요. 출력해 놓고 10분 쉴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그 강의 진도 끝나고 나면 다시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출력을 해 놓고 계시기 바라네요.